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은 사회 문제, 사회적 이슈화, 정책 의제, 정책 대안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및 정책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전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은 사회 문제 또는 사회적 이슈와 정책 의제 설정, 정책 대안 형성,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및 평가입니다. 자, 사회복지 형성 과정의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 형성을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모든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되었을 때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노인 돌봄이 가족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인해서 가족이 돌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노인 돌봄은 사회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 때 형성이 됩니다. 같은 문제라도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적 이슈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형성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슈 촉발 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고독사건, 고독사 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이와 함께 이슈 제기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와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는 사회 이슈 제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정책으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형성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 중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공적인 정책 문제로 채택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은 외부 주도형 또는 내부 동원형 및 내부 접근형이 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한 문제를 정책 의제라고 합니다.
공공의제는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이고, 정부 의제는 실제 정책으로 채택된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공공 의제가 정부 의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이나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대안의 개념 또는 유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 대안을 개발하고 또는 비교,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점진적 방법, 브레이스핀 또는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비교 방법은 비용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 확대와 또는 재가복지 서비스, 방문 요양, 기타 등등 여러 대안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브레이스핀 또는 델파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브레이스핀은 자유롭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많은 아이디어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을 때 비판이 없어야 합니다. 약간의 엉뚱한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를 특정 또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해결적 방법을 생각해내고 구출해냅니다. 반면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그렇죠? 또는 전문가들의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설문조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협의에 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스팅은 많은 아이디어, 그렇죠?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수집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이 보장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스핑은 창의성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고, 델파이는 전문성과 신뢰성이 강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책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개념, 모형,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로서 합리 모형, 그다음에 만족 모형, 점증 모형, 엘리트 모형 및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순히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 예산,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정책이 선택됩니다. 즉, 정책 결정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 지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지평의 개념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 또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체 지평은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서비스 정책이 있다면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가정에서 인력, 예산, 조직, 전달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한 현장에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같은 정책이라도 누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음은 정책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의 개념, 기준은 정책의 지평 결과가 처음 의도와 결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하는 활동으로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형평성, 반원성 및 적합성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의 삶의 질이 형성이 되었는지,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지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평가의 결과는 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정책 평가는 정책의 끝이 아니라 다음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분석의 틀은 크게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할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서비스를 받을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당은 서비스를 누가 받을 것인가. 대사. 그렇죠? 할당은 서비스를 누가 받을 것인가. 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 그렇죠? 평등, 모든 사람. 선별주의는 선택자,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으로 제공하는 사회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면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선별주의는 사회급여가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자산조사, 가정과 또 일반 시민과의 사회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고 선별주의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 선별적인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급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현금 급여는 수급자의 효용, 만족도 극대화, 수급자의 소비자 주권 또는 운영 효율성이 높으나 하지만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 돈을 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주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그 목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금 급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현물 급여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물 급여, 그렇죠? 목표 효율성이 높다. 그렇죠? 물건이나 사용에 맞는 어떤 그 현물 방법으로 대체가 되면 그 목표성에 맞게 사용하는데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현금을 받게 되면 그 목표성에 벗어나서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 실현, 정치적으로 선호가 된다. 하지만 수급자의 선택된 제한, 현물에 대한 낙인의 소지, 운영 효율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급여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현물 급여는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 및 기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증서는 소비자 선택의 권리 보장 또는 급여의 사용처 통제, 반면에 기회는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고용과 교육에서 기회를 중요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는 선택성과 통제성을 동시에 갖는 방식이고 기회는 교육이나 취업, 기회 제공과 같은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 카드, 그렇죠? 또는 이용권 같은 이용권을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전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체계는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공공 전달 체계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고 민간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민간이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중앙정부 사회복지급여의 공공재적 성격입니다. 규모의 경제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프로그램 통합 또는 조정, 안정적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해서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이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정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실제로 욕구, 반영, 경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용이 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적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힘이 든다. 지역 간의 불평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안정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민간은 전문성과 유연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일단 국가에서 전달 체계를 받는 것은 안정성과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은 전문성과 유연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달 체계를 이해할 때는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원입니다. 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혼합체계, 보조금과 총액 보조금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재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원이 있습니다. 공공재원, 그렇죠? 공공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재원으로서 대표적으로 세금을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또는 사회보험료,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직접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는 누진세 또는 간접세는 역진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낙인을 제공하지 않고 납부 의욕이 조세에 비해 높다. 그래서 역진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 부담은 서비스 남용을 억제하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재원으로서 대표적으로 세금을 기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재원의 장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재원은 안정적이고 또는 운영이 될 수는 있으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민간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재원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또는 후원단체,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발적 기여가 있고 모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자발적 기여는 당초의 설립 목적과 이념에 합당하는 활동과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게 허용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모금은 최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포되면서 공동모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자 부담.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익사업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민간 재원의 장점은 비교적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이 부족하고 재원이 불안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함께 활용하며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원칙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관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은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 사업 방법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 행정을 공익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을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가정에 관한 중추적인 활동을 이해하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을 보시면요. 방향의 명확성, 윤리적 수행성, 융통적 리더십 또는 효과성 및 효율성, 적극적 교육 노력성, 미래 지향성이 있습니다. 기획은 행정 과정으로 봤을 때 기획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조직은 역할을 나누는 것이고, 인사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지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고, 통제는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칙을 보시면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 의미하고,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죠? 효과성은 목표. 그렇죠?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 그렇죠? 제가 목표 달성. 그다음에 효율성은 뭡니까?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얼마만큼 내는지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성은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접근성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문제 형성에서 시작하고 이슈와 의제, 설정, 대안, 형성, 정책,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체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은 할당, 급여, 전달청을 통해서 구성되고, 행정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